원시지구의 환경은 지금의 지구와는 매우 달랐습니다. 당시에는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대기 중으로 다양한 물질이 유입되었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, 메테인과 암모니아, 그리고 수량의 수증기가 있었습니다. 산소가 대기의 약 21%인 지금과는 달리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메테인이나 암모니아 같은 환활성 기체가 존재할 수 있었고, 이로부터 핵산과 단백질 같은 복잡한 분자들이 생겨나 최종적으로 원핵세포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. 원시지구의 생명체들도 생존을 위해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. 이들을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 따라 나누면 유기물과 같은 에너지원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종속영양생물과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독립영양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현재 과학자들은 앞서 말한 생물은 프로테오박테리아나 리케차의 조상, 그리고 뒤에 말한 생물은 시아노박테리아의 조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이들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처음에 종속영양생물이 있었습니다. 이 종속영양생물의 활동으로 바닷속 유기물이 점점 감소했습니다. 따라서 생물들이 활동에 사용할 영양분이 갈수록 부족해졌습니다. 결국에 기존 종속영양생물은 물러나고 스스로 영양분을 합성할 수 있는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했습니다. 독립영양생물은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만듭니다. 초기에 출현한 독립영양생물은 우리가 알던 물을 사용하는 방식 대신 황화수소를 사용하는 방식에 광합성을 했습니다. 물속에서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그리고 빛 에너지가 더해져서 포도당과 황 그리고 물이 생깁니다. 이후 황화수소 대신 물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도 익숙한 광합성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. 이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남세균입니다. 물속에서 이산화탄소와 물, 그리고 빛 에너지가 더해져서 산소와 포도당이 생깁니다. 독립영양생물의 광합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산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. 이러한 산소의 증가는 이후 산소호흡 생물이 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. 또한 산소는 바닷속을 벗어나 공기 중에까지 퍼집니다. 산소는 산소끼리 서로 반응하여 오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자외선을 산소가 이렇게 흡수합니다. 흡수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오존이 대기권에 모여 오존층을 형성했습니다. 오존층은 자외선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 바다를 벗어나 육상에도 생물이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.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산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산소호흡 생물이 등장하였습니다. 무산소호흡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산소호흡 생물은 빠르게 번성하였습니다. 원시지구에는 몇 가지 원핵생물이 살고 있었습니다. 첫 번째로 다른 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원핵생물인 초기 진핵세포와 빛 에너지로 당을 만드는 광합성을 하는 원핵세포, 당을 에너지원으로 세포호흡하는 원핵세포가 있었습니다. 이들을 무광합성 원핵세포와 광합성 원핵세포라고 부릅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. 다른 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초기 진핵세포가 세포호흡 가능한 원핵세포를 잡아먹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광합성하는 원핵세포마저 잡아먹어버립니다. 운 좋게 이 원핵세포들이 초기 진핵세포 안에서 살아남게 됩니다. 이렇게 진핵세포가 만들어졌다는 가설을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합니다. 세포호흡하던 원핵생물은 미토콘드리아, 광합성하던 원핵생물은 엽록체라고 부릅니다. 이것이 진핵세포의 진화를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는 세포 내 공생설입니다. 왜 세포 내 공생설이 설득력 있을까요? 첫 번째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분화 방식이 고대 박테리아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입니다.
두 번째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자체 RNA와 리보솜을 가집니다. 이는 자가 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. 세 번째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 구조를 가집니다. 이는 초기 진핵세포가 이들을 포식하는 과정에 생긴 구조입니다. 안녕히